세계 1위, 2위 마천루를 만든 나라가 한국이라고. 현대 토목공학의 물리적 한계라 불리며 인류가 결코 넘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존심을 내세우던 건설사들이 고개를 저으며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던 그 순간 조용히 설계 도면을 펼쳐든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인류가 상상조차 어려웠던 구조물을 연달아 완성해낸 그 나라의 정체. 지금부터 세계 건축 지형도를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실화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 토목구조공학을 오래 강의해 온 헨리크 폰 룬드입니다. 유럽연합의 차세대 초장대 교량과 초고층 구조안전위원회에서 수석 자문위원 자리를 맡아 온 지도 38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20개국이 넘는 나라의 초대형 랜드마크가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일을 맡아왔습니다. 이 일은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실은 도장을 찍기 전에 수천 번 의심하고 수만 번을 다시 계산하는 지루한 인내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세월 속에서 저는 이상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확신에 차 있던 세계 최고의 이름들이 하나둘 조용히 물러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 붉은 표지의 보고서를 처음 마주한 것은 벨기에 브뤼셀의 한 회의장에서였습니다. 그날 회의장에는 유럽 각국의 원로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고 발제를 맡은 젊은 연구자가 마이크를 잡은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좌중에서는 헛기침 소리가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저는 자리를 지키고 있던 프랑스의 한 원로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여기까지다. 이 문장이 저에게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저 자신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 말은 세대적 인정이자 동시에 조용한 항복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두 가지 오래된 벽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는 하늘을 향해 쌓아 올리는 벽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다를 가로질러 이어야 하는 벽이었습니다. 이 두 벽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인류 건축의 자존심이 걸린 두 개의 전선이었고 어느 나라도 이 두 전선을 동시에 넘어선 적이 없었습니다. 초고층 마천루의 세계 1위와 세계 2위, 그리고 세계 최장 현수교라는 세 개의 왕관을 한 나라가 동시에 쥐게 될 것이라고는 저 자신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 밖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먼저 바다를 가로지르는 벽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현수교라는 구조는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 가장 아슬아슬한 물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개의 거대한 주탑이 케이블을 붙잡고 있고 그 케이블에 도로가 매달려 있는 방식입니다.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가 길어질수록 케이블은 지수적으로 무거워지고 자기 무게조차 스스로 버티지 못하는 지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지점을 우리는 자중 붕괴 한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람이 개입합니다. 바람은 단순히 옆에서 미는 힘이 아니라 구조물을 파도처럼 흔들며 공명 진동을 유발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1940년 미국 타코마 다리가 초속 20m도 안 되는 바람에 붕괴한 사건은 지금도 모든 교량 엔지니어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이 타코마 다리 붕괴 영상을 처음 보았습니다. 흑백 필름 속에서 콘크리트 상판이 마치 종이처럼 출렁이던 그 장면은 지금도 저의 강의 첫 시간에 반드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 필름을 볼 때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그릴 도면 위의 모든 선 뒤에는 저 필름의 무게가 함께 실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무게는 초장대 교량을 다루는 모든 엔지니어의 어깨 위에 항상 얹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물리적 한계 앞에서 오랫동안 세계 최고 자리를 지켜온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카시 해협 대교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경간장 1991m라는 숫자와 함께 무려 24년 동안 세계 현수교 기록의 왕좌에 앉아있던 구조물입니다. 이 다리를 만든 일본은 지진과 태풍이 상시로 몰아치는 환경에서 이 기록을 세워냈고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간의 시공 기술이 이 정도까지 왔을 때 사실상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다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엔지니어들 스스로도 이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주경간장 2000m의 벽과 초속 70m에 달하는 극한 강풍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현수교는 현대 토목공학의 물리적 한계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겸손이 아니라 자신들의 벽을 그대로 세계의 벽으로 확정 지어버린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아카시 해협대교의 준공 시점에 개통식에 초청받아 실제로 그 다리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인류는 오늘 마침내 도달했다. 그리고 아마 오랫동안 이 자리에 머무를 것이다. 이 문장을 최근에 다시 펼쳐 읽으며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학자의 예언은 자주 틀리지만 한계에 대한 예언은 훨씬 더 잘 틀린다는 사실을 이 문장이 저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무렵부터 튀르키예 다르다넬스 해협에서는 아주 조용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해협은 유럽과 아시아를 갈라놓는 경계이자 초속 40m를 넘나드는 강풍과 잦은 지진이 겹치는 극한 환경의 대명사입니다. 이곳에 다리를 놓겠다는 계획 자체가 오랜 세월 실현 불가능한 꿈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유럽의 여러 대형 컨소시엄이 사업 검토에 뛰어들었다가 조용히 발을 뺐고 일본계 회사들 또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아카시의 기록을 스스로 깨야 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갱신하는 것은 단순히 케이블을 몇 미터 더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가 검증한 모든 계산식이 그 지점부터는 실증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영역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늘을 향한 벽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 전선의 문제는 조금 결이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재료가 무너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재료 자체를 지상에서 하늘 끝까지 어떻게 올려보내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천루의 진짜 승부는 도면에서 결정되지 않고 콘크리트가 지상에서 얼마나 높이까지 굳지 않은 상태로 올라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물이 만나는 순간부터 화학적으로 굳기 시작합니다. 이 화학 반응을 우리는 수화 반응이라고 부르고 이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을 수화열이라고 부릅니다. 이 열이 파이프 내부에서 폭주해버리면 콘크리트는 파이프 안에서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스페인 마드리드 인근의 한 초고층 프로젝트에 자문 자격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저는 파이프가 실제로 폭발하는 장면을 처음 보았습니다. 지상에서 350m 지점에서 발생한 그 사고는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콘크리트 잔해가 사방으로 튀어나가는 그 광경은 저에게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이미지로 남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수직 압송이라는 공정을 볼 때마다 그 순간의 파열음을 함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등장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훌쩍 넘어가는 환경에서 그것도 검게 달궈진 강관 파이프 안에서 콘크리트를 밀어 올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론상 수직 압송의 서구권 한계는 오래도록 400m 부근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는 대부분 파이프 폭발이나 콘크리트 경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지어야 할 건물의 최종 목표는 800m를 넘는 지점인데 겨우 절반 지점에서 재료 자체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유수 건설사들이 이 지점에서 잇따라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이런 결론을 공유했습니다. 지상에서 한 번에 올릴 수 없다면 중간에 콘크리트 배합 공장을 만들어 다시 뽑아 올리는 다단 압송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 방식은 공사비가 폭증하고 공정이 처참하게 늘어지는 최악의 선택지였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벽이 있었습니다. 최상단에 놓이는 첨탑의 문제입니다. 마천루의 미학과 높이는 결국 첨탑에서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첨탑은 대개 강철로 만들어지며 그 무게가 수백 톤에 이릅니다. 지상에서 700m 넘게 올라간 지점에 수백 톤짜리 강철 구조물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답은 원래 간단해 보였습니다. 타워 크레인으로 올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높이에 이르면 타워 크레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크레인을 지지할 방법이 사라지고 하중을 감당할 케이블도 실용성을 잃습니다. 서구권 건설사들의 도면에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열대 습열 기후에서 진행된 마천루 프로젝트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겹쳤습니다.
습도가 90%에 달하는 환경은 콘크리트의 수축과 팽창을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흐트러뜨리고 스틸 구조물의 부식과 응력 분포를 완전히 다른 문제로 바꿔놓습니다. 사막이 뜨겁고 건조한 저주라면 동남아는 뜨겁고 축축한 저주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서구권 표준 공법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초고층 프로젝트들은 하나둘 지연되기 시작했고 심한 경우는 골조 단계에서 붕괴 위기까지 갔습니다. 이 두 개의 전선 앞에서 세계는 아주 조용한 인정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런 표현이 오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20세기의 마지막 몇 해 동안 도달한 지점에서 더는 크게 나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 표현은 절망이라기보다는 성숙한 겸허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 다다를 수 있는 한계선이 존재하며 그 한계선은 이미 손에 잡혔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합의를 정면으로 부수고 등장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그 이름이 언급되었을 때 방 안에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뒤에는 확인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정말로 그 나라가 이 사업들의 시공을 맡았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었습니다. 초장대 현수교의 세계 신기록 프로젝트를 맡아낸 컨소시엄의 중심에 대한민국 건설사가 있었고 인류가 세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와 두 번째로 높은 마천루의 시공 명단에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단일 기업 이름이 모두 올라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저희 유럽 학계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회자됩니다. 이 사실을 처음 접한 순간 저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나는 학자로서의 강한 궁금증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래 이 분야에 있어 온 사람만이 느끼는 어떤 서늘함이었습니다. 궁금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대체 이 나라는 어떤 기술을 손에 쥐고 있기에 서구와 일본이 물러선 자리에 성큼 걸어 들어갔단 말인가? 서늘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인정해온 그 선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관성이 만든 벽이었을 뿐인가? 이 두 감정 사이에서 저는 자문 보고서의 결론을 아예 새로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이어 이 세 개의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마트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재료역학과 유체역학 그리고 디지털 기반 시공 관리라는 세 가지 축을 하나로 융합한 실체 있는 방법론이었습니다. 이 방법론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들이 무너뜨린 첫 번째 벽, 즉 바다 위의 벽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승리가 나머지 두 개의 자리로 이어지는 관문이자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르다넬스 해협이 아침 바다는 안개로 덮여있는 날이 잦습니다. 이 해협은 지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오래된 경계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며 흐르는 이 물길은 고대부터 수많은 함대를 삼켜왔고 근현대에도 세계사의 굵직한 전투가 벌어진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징성 위에 다리를 놓겠다는 결정은 그 자체로 무거운 일이었고 그 다리가 세계 신기록을 겨냥한다는 사실은 더욱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이 다리의 이름은 차나칼레 대교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의 주경관장은 2023m로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초기 자문 회의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시공팀의 총괄 책임자가 저에게 던진 첫 질문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아카시 해협대교의 계산식에서 어느 지점이 가장 마음에 걸리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케이블 자중이 지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점을 짚었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 노트에 무엇이 적혔는지는 훗날 준공된 다리의 케이블 설계도 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2023m라는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유럽 학계의 반응은 뜻밖에도 침착했습니다. 침착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이유는 놀라움이나 반대가 아니라 조용한 회의였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는 아카시 해협대교의 1991m를 정확히 32m 넘어서는 지점입니다. 언뜻 보면 32m라는 차이는 소박해 보입니다. 그러나 현수교의 세계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경관장이 늘어난다는 것은 케이블에 걸리는 자중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뜻이고, 이는 곧 케이블 강선의 인장 강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며, 동시에 주탑에 걸리는 압축 하중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한다는 뜻입니다. 케이블 이야기부터 풀어드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차나칼레 대교에 투입된 강선의 총 길이는 무려 16만 2천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이 숫자는 얼핏 들으면 실감이 잘 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구 둘레가 대략 4만 킬로미터입니다. 즉 이달이 한 곳에 들어간 강선이 지구를 4바퀴 넘게 감을 수 있는 분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량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강선의 인장 강도가 1960메가파스칼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치는 지금까지 인류가 대량으로 상업 생산에 상용 교량에 적용한 강선 중 사실상 최고 등급에 해당합니다. 인장 강도라는 개념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강선 한 가닥이 끊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대 힘을 뜻합니다. 이 값이 높다는 것은 같은 굵기의 강선으로 더 많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케이블 자체를 얇게 뽑아도 되고 그 결과 케이블의 자중이 줄어들며 자중이 줄어드는 만큼 주탑에 걸리는 하중도 감소하고 그 감소분만큼 주경관장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연쇄 반응은 사슬처럼 서로 물려 있어서 어느 한 지점만 개선해서는 세계 신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료와 설계와 시공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만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바로 2023m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시공팀이 이 강선을 실제로 제작한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공장 내부는 놀랍도록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강선이 한 가닥씩 뽑혀 나오는 소리는 마치 악기 조율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저에게 이 강선 한 가닥 한 가닥에 고유 번호가 붙어 있고 나중에 다리 위 어느 위치에 배치되었는지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남는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팀이 재료를 다루는 자세가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어느 팀과도 결이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케이블을 실제로 공중에 걸어 올리는 공정, 우리는 이것을 케이블 스피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피닝 공정은 마치 거대한 재봉틀처럼 두 주탑 사이를 왕복하며 강선을 한 가닥씩 감아 올리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셔야 합니다. 다르다넬스 해협은 상시 강풍 지역이고 초속 20m가 넘는 바람은 이곳에서 그리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 바람 속에서 두 주탑 사이 2km 구간을 오차없이 오가며 강선을 배열하는 작업이란 마치 태풍이 부는 창공에 실을 꿰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시공팀은 이 작업을 위해 컴퓨터로 제어되는 스피닝 시스템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강선 한 가닥을 감을 때마다 그 위치와 장력, 그리고 바람 하중을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다음 가닥의 배치를 그때그때 재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자면 기존 방식은 사전에 설계된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정적 시공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정적 시공은 예기치 못한 바람 변수가 생겼을 때 오차가 그대로 누적됩니다. 반면 대한민국 팀이 도입한 동적 스피닝은 매 순간 자체 보정을 수행하며 오차를 흡수합니다. 이 방식이 있었기에 초속 70m급의 극한 강풍을 견디는 케이블 배열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초속 70m라는 표현을 다시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의 바람은 태풍의 카테고리에서도 최상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사람의 몸이 서 있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콘크리트 구조물에 상시 압력을 가해 균열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강풍입니다. 다르다넬스 해협은 이런 바람이 계절마다 반복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것은 바람의 세기 자체가 아니라 바람이 만들어내는 유체역학적 소용돌이입니다. 이것을 학계에서는 와류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래전 노르웨이 서해안의 한 현수교에서 이 와류의 실체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다리 위에는 대단한 강풍이 불지 않았습니다. 초속 15m 정도의 평범한 해풍이었지요. 그런데도 상판이 미세하게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발밑에서 느낄 수 있었고 저는 그때 이 흔들림이 왜 오래된 현수교들의 수명을 갉아먹는지를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 뒤로 저의 모든 자문 판단에 조용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와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리의 상판을 위아래로, 좌우로,
그리고 회전 방향으로 흔들어 놓는 존재입니다. 이 흔들림이 다리의 고유 진동 주기와 맞아떨어지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공명 진동이 발생합니다. 공명 진동은 실제로 다리를 부수는 힘입니다. 그래서 초장대 현수교의 설계에서 가장 무서운 상대는 사실 바람 그 자체가 아니라 바람이 만들어내는 이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입니다. 대한민국 시공팀은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상판의 단면 자체를 유선형으로 재설계하여 와류가 아예 발생하기 어렵도록 만든 것이 첫 번째였고, 그럼에도 발생하는 미세 진동을 흡수하는 진동 제어 장치, 즉 댐퍼를 곳곳에 배치한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이 댐퍼는 그저 물리적으로 흔들림을 흡수하는 수동적 장치가 아니라 진동의 파형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반대 방향의 힘을 발생시키는 능동형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능동형 제어는 원래 항공우주 분야에서 발전한 기술이었는데 대한민국 팀은 이 개념을 초장대 교량의 완성도 있게 이식했습니다. 이 지점이 저희 유럽 학계에서 크게 주목한 대목이었습니다. 주탑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차나칼레 대교의 주탑 높이는 318m에 이릅니다. 이 높이는 파리 에펠탑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주탑은 두 개가 서로를 마주보며 세워집니다. 여기서 초정밀 시공의 잣대가 등장합니다. 주탑 두 개가 완벽하게 수직으로 서지 않으면 그 사이에 걸리는 케이블의 장력이 좌우 불균형을 이루고 그 불균형은 다리 전체의 안전성을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높이의 구조물에서 완벽한 수직이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에서 미세하게 수축하고 태양열이 한쪽 면만 데우면 그쪽이 조금 팽창하고 바람이 특정 방향에서 오면 그쪽으로 살짝 밀립니다. 대한민국 시공팀은 이 수직 오차를 사실상 0에 가깝게 관리해냈습니다. 이 관리의 핵심은 실시간 측량 시스템이었습니다. 주탑 곳곳에 정밀 센서를 부착해 태양의 위치와 온도, 바람과 습도, 콘크리트 내부 온도까지 모두 계측하며 그날그날의 시공 방향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것인지, 어느 방향에서 거푸집을 밀어붙일 것인지가 모두 데이터에 근거해 결정되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정밀 관리는 이전까지 이론서에서만 다루어지던 개념에 가까웠습니다. 대한민국 팀은 이 이론을 현장의 표준 공정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지진 이야기도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튀르키예는 지진의 나라라고 부를 만한 곳입니다. 다르다넬스 해협 인근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차나칼레 대교에 적용된 내진 설계 기준은 제해주기 2475년입니다. 이 숫자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는 통계적으로 2475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규모의 지진에도 구조 안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계 지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건축물의 내진 기준이 제해주기 500년에서 1000년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시면 이 다리에 적용된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리 곳곳에는 특수 면진 장치가 배치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지진이 집안에서 상부 구조물로 전달되기 전에 그 에너지를 먼저 흡수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서스펜션이 노면의 충격을 흡수해 승객에게는 편안한 승차감을 주는 것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총 길이 4km를 넘는 초장대 교량 전체에 균일하게 구현해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팀은 이 과제를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실제 현장 실험을 반복하며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다리의 준공 시점을 두고 저희 위원회에서 잠시 화제가 된 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의 준공 목표 시점은 예정보다 훨씬 뒤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시공팀은 계약된 공기를 앞당겨 조기 개통을 실현해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유럽의 한 원로 엔지니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초장대 교량 사업에서 공기를 앞당겼다는 말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한다. 어딘가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완벽한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그 뒤에 이어진 안전성 검증에서 이 다리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공기를 앞당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한민국 특유의 시공 관리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문화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 매뉴얼을 수십 가지 준비해 두는 방식입니다. 유럽의 방식이 문제를 만난 뒤에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사후 대응형이라면 대한민국의 방식은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미리 나열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 두는 선제 대응형이었습니다. 물론 이 두 방식은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극한 환경의 초장대 교량 사업에서는 후자가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재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준공식 전날 다리 위를 혼자 걸어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두 개의 주탑 사이에 걸려있는 케이블의 곡선은 이상하리만치 편안해 보였습니다. 편안하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텐데 그 크기와 위압감에 비해 그 형태가 놀랍도록 안정적으로 느껴졌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래도록 다리 위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았고 그때 든 생각을 노트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오랜 세월 붙잡고 있던 나의 지도 위에 새로운 좌표 하나가 방금 찍혔다. 이 다리의 준공을 계기로 유럽의 초장대 교량 설계 매뉴얼은 상당 부분 갱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갱신 항목에는 케이블 스피닝 공정의 동적 제어 부분과 주탑 수직 관리의 실시간 계측 부분, 그리고 상판 단면의 공기역학 최적화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이번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 팀이 실증한 기술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증입니다. 그리고 실증은 어느 학회 발표문보다 훨씬 무거운 무게를 가집니다. 이 다리가 세상에 던진 메시지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넘어설 수 없다고 여겨왔던 그 선이 실은 이전 세대의 재료와 이전 세대의 시공 장비가 만든 벽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재료, 새로운 계측, 새로운 시공 사고방식이 합쳐지면 그 벽은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다리는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주체가 대한민국이었다는 점이 저희 유럽 학계에서 오랫동안 회자될 사건이 된 이유입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아직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제 시선을 하늘 쪽으로 옮겨야 할 시간입니다. 인류가 지상에서 하늘 끝까지 세워 올린 두 개의 마천루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단일 기업 이름 아래 함께 놓이게 되었는지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로 뻗은 두 개의 마천루 이야기를 하려면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겉으로는 그저 회색의 무거운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수많은 화학 반응이 매 순간 벌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재료입니다. 이 재료를 지상에서 하늘 끝까지 올려보내는 일은 물을 산꼭대기까지 끌어올리는 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도착지에서 그대로 물로 남지만 콘크리트는 이동하는 그 순간에도 굳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는 이 재료의 저주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최종 높이 828m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이라는 자리는 오늘까지도 이 건물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시공팀이 넘어서야 했던 벽은 앞서 이야기한 수직 압송의 벽이었습니다. 콘크리트를 지상에서 얼마나 높이까지 한 번에 밀어 올릴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서구 건설사들의 오랜 답은 400m 부근이었습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면 파이프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콘크리트 내부의 수하열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며 파이프 자체가 변형되거나 폭발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의 시공을 맡은 대한민국 기업은 이 400m의 벽을 200m나 넘어섰습니다. 지상에서 600m 지점까지 단 한 번의 압송으로 특수 콘크리트를 밀어 올렸다는 사실은 지금 다시 들어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기록은 그 뒤로도 세계 어느 프로젝트에서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 유럽 학계가 궁금해했던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두바이의 현장을 2번에 걸쳐 방문했습니다. 첫 방문 때 저를 안내한 대한민국 현장 소장은 저에게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콘크리트는 시간을 다투는 재료가 아니라 시간을 협상하는 재료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2번째 방문에서야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던 일은 콘크리트를 빠르게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협상이었습니다. 답은 두 가지 축의 결합이었습니다.
하나는 콘크리트 배합비 그 자체의 재설계이고 다른 하나는 압송 시스템 전체의 재설계입니다. 대한민국 팀은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골재의 입도, 분포와 시멘트 종류, 그리고 혼화재의 조합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 재계산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콘크리트가 파이프 내부에 있는 동안에는 수화 반응이 최대한 억제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화학 반응을 늦춘다는 것은 시간을 벌어준다는 뜻입니다. 이 확보된 시간 동안 콘크리트는 지상에서 600m 지점까지 무사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배합비 개발 과정은 마치 요리사가 새로운 소스를 개발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시멘트, 물, 골재, 혼화재, 그리고 각종 첨가제의 비율을 아주 미세하게 바꿔가며 수백,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이 실험은 실험실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실제 두바이 사막의 조건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낮 기온 50도가 넘는 조건, 검게 달궈진 강관, 그리고 수백 미터를 이동하는 시간의 흐름. 이 모든 조건을 함께 재현한 뒤에야 하나의 안정된 배합비가 도출되었습니다. 압송 시스템 쪽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파이프의 내부 마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팀은 파이프의 내벽 처리 방식과 이음새 구조를 완전히 새로 검토했습니다. 마찰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 압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더 큰 압력은 그만큼 더 큰 위험을 뜻합니다. 마찰을 낮추는 이 작업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체 압송 시스템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 압송 펌프의 압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제어 시스템이 결합되어 파이프 곳곳에서 발생하는 압력 변화를 매 순간 흡수하는 능동적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600m 압송 기록의 의미는 사실 숫자 그 이상입니다. 이 기록은 초고층 건축에 실현 가능한 상한선 자체를 위로 밀어 올렸다는 뜻입니다. 이전까지 건축가들은 도면을 그릴 때 400m라는 수직 압송의 한계를 무의식 중에 상한선으로 상정해 왔습니다. 이 상한선 위쪽으로는 상상력이 잘 뻗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팀이 이 상한선을 600m까지 끌어올린 이후 세계의 건축 설계 스케치는 확연히 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의 시공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대목은 3일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초고속 공정입니다. 이 공정은 자체 상승 거푸집이라는 특수 장비를 활용해 한 계층을 3일 만에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자체 상승 거푸집은 그 이름 그대로 아래층 콘크리트가 굳는 동안 스스로 위층으로 이동해 그 다음 층의 타설을 준비하는 거푸집입니다.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콘크리트의 타설, 양생, 거푸집 이동, 철근, 배근이라는 4가지 공정이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처럼 한치의 오차 없이 맞물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팀은 이 오케스트라를 완벽하게 지휘해냈고 그 결과 828m 건물이 놀라운 속도로 하늘로 뻗어 올랐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마무리 단계에서 등장한 것이 첨탑입니다. 이 첨탑은 건물의 미학과 최종 높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부르즈 할리파의 첨탑 역시 만만치 않은 무게와 길이를 자랑했고 이것을 700m가 넘는 지점에 세운다는 것은 그 자체로 도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팀은 이 첨탑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정교한 관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첨탑이 세워지는 순간의 미세한 흔들림까지 계측하며 최종 자세가 도면상의 수치와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 조정은 사실상 초정밀 우주조립 공정에 가까운 수준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스마트 엔지니어링이 진짜 위력을 발휘한 무대는 그 뒤에 이어진 또 하나의 마천루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세워진 메르데카 118이 그것입니다. 이 건물의 최종 높이는 679m이고 이 숫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인공 구조물의 자리를 이 건물에 안겨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과 두 번째로 높은 건물, 이 두 자리가 대한민국의 단일 기업이 시공한 결과라는 사실은 인류 건축사에서 결코 흔한 사건이 아닙니다. 저희 유럽 학계는 이 사실을 놓고 오랫동안 토론했고 결론은 대체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것은 개별 프로젝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의 시공 체계 자체가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다. 저는 메르데카 118의 시공 중반에 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날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첨탑도 골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장 사무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이었습니다. 그 스크린 안에는 실물과 똑같은 모양의 건물이 3차원으로 살아있었고 그 위에는 오늘 오전에 타설된 콘크리트의 위치와 그 순간의 내부 온도 그리고 다음 3일 동안 예상되는 응력 분포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스크린을 마주한 순간 저는 이 팀이 짓고 있는 것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데이터 자체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건물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메르데카 118의 시공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최상단 첨탑의 설치 과정이었습니다. 이 첨탑은 무게가 933톤에 이르고 길이는 160m에 달합니다. 이 크기의 강철 구조물을 지상에서 600m가 넘는 지점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서구권의 전통적인 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거대 타워 크레인을 활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첨탑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방식 모두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타워 크레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두 번째 방식은 완성된 첨탑의 미학과 구조 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한민국 팀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유압 자키 리프트업이라는 공법입니다. 이 공법의 개념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첨탑 전체를 지상 가까운 위치에서 조립한 다음 유압 유닛의 힘으로 밀어 올리는 방식입니다. 마치 자동차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유압 자키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대상이 933톤짜리 160m 첨탑이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이 공법으로 첨탑 전체가 목표 높이까지 밀어 올려지는 데 걸린 시간은 대략 사흘이었습니다. 3일 만에 900톤이 넘는 강철 구조물이 600m 위 지점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첨탑이 밀어 올려지는 속도는 눈으로는 거의 인식되지 않을 만큼 느립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다시 보면 확연히 위로 올라가 있고 하루가 지나면 이미 상당 부분이 하늘로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각적 경험은 단순한 건설 현장의 광경이 아니라 인간의 손이 얼마나 정교한 힘의 균형을 계산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시연에 가깝습니다. 유압 자키 리프트업 공법의 진짜 어려움은 힘을 발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933톤이라는 어마어마한 하중을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완벽한 수평 균형으로 밀어 올리는 데에 있습니다. 이 균형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첨탑 자체가 옆으로 기울고 그 순간 전체 구조가 무너질 위험에 노출됩니다. 대한민국 팀은 이 균형을 잡기 위해 첨탑 곳곳에 설치한 유압 유닛의 압력을 실시간으로 조율했습니다. 각 유닛의 상승 속도가 그날의 바람과 온도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졌고 그 달라짐을 컴퓨터가 매 순간 보정했습니다. 이 정교한 관리 덕분에 첨탑은 마치 물에 뜬 배가 조용히 떠오르듯이 정확한 자세로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공법이 세계 건축계에 던진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이유는 이 공법이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한 특수 해법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또 다른 초고층 마천루들에서 표준 해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범용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대한민국 팀은 자기들만 쓰는 비법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쓸 수 있는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지점이 저희 유럽 학계가 특히 크게 평가한 대목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말레이시아의 기후 조건을 다시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습도가 90%에 이르는 열대 습열 기후 지대입니다. 이 조건은 콘크리트의 양생 과정에 심각한 방해가 됩니다. 대한민국 팀은 이 조건에 맞추어 콘크리트 배합비를 다시 조정하고 양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수축과 팽창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관리가 없었다면 679m 높이의 건물은 지어지는 도중에 미세 균열의 늪에 빠졌을 것입니다. 두바이의 건조한 사막과 쿠알라룸푸르의 습한 열대지대. 이 두 극단의 기후 모두에서 완벽한 시공을 실현해낸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폭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두 마천루의 시공 과정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이 바로 건설정보 모델링, 즉 BIM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시공 전 과정을 3차원 디지털 쌍둥이로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지어질 건물을 컴퓨터 안에 먼저 지어놓고
그 안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오차와 충돌, 그리고 공정 지연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의 위력은 특히 초고층 건물에서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초고층 건물은 한 층에서 발생한 작은 오차가 위로 올라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눈덩이가 굴러가기 전에 사전에 잡아내는 것이 BIM의 진짜 임무입니다. 대한민국 팀은 이 BIM을 단순한 설계 검증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시공 현장의 진행 상황을 매일 디지털 쌍둥이에 반영하고 그 반영된 데이터를 다시 다음 날의 시공 계획에 되먹이는 순환 구조로 운용했습니다. 이 순환은 결국 현장의 오차를 사전에 봉쇄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했고 그 결과는 828m와 679m라는 두 개의 인류 최고 기록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정교한 관리와 초고속 공정 속에서 안전사고는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대한민국 팀이 시공한 이 두 마천루 프로젝트에서 대형 안전사고 기록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초고층 건축의 역사 속에서 결코 흔한 성과가 아닙니다. 안전사고 제로에 가까운 시공 관리는 통계적으로 매우 드문 사건이며 이 통계는 대한민국 팀의 시공 관리 문화가 얼마나 촘촘하게 짜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개의 마천루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대한민국의 스마트 엔지니어링은 어느 하나의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재료와 시공 장비와 관리 시스템이 하나의 유기적 체계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합은 오랜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 프로젝트의 지식을 이어붙이는 조직 문화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조직 문화가 어떤 지점에서 완성되었고 앞으로 세계 건축 지형에 어떤 새로운 좌표를 그려 나갈지를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뤄온 세 개의 프로젝트는 서로 아주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 위에 걸린 곡선이고 다른 두 개는 하늘을 향해 솟은 직선입니다. 하나는 강선을 다루는 예술이고 다른 두 개는 콘크리트를 다루는 예술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세 프로젝트는 서로 별개의 성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셋을 하나로 관통하는 축을 발견하는 순간 대한민국 건설이 세계 무대에서 이룩한 것이 단순한 개별 사업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의 방법론적 승리라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그 축을 이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스마트 엔지니어링을 지탱하는 근본 원리는 크게 4개의 기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이 지난 몇 년 동안 이 주제를 놓고 유럽 각지의 학회에서 발표를 이어오면서 정리한 틀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이 4기둥을 소개하면 청중석에서는 대개 짧은 침묵이 흐른 뒤에 긴 질문이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만큼 이 4기둥은 종전의 초대형 건축 이론서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결합의 그림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재료 자체의 재설계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는 시공 현장에서 완성된 형태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재료의 재설계 없이는 앞서 이야기한 어떤 성취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초고강도 강선의 인장 강도, 극한 기후에서 수화 반응이 억제되는 특수 콘크리트, 스별 조건에서도 수축과 팽창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묶어두는 배합비 기술. 이 모든 것은 재료를 다루는 오래된 지식과 새로운 실험의 결합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결과물입니다. 대한민국 건설사들이 자체 연구소를 두고 오랫동안 배합비 실험을 축적해왔다는 사실은 이 기둥의 뿌리 깊은 배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첫 번째 기둥이 가장 저평가되어 왔다고 봅니다. 학계나 언론은 대개 눈에 보이는 완성물, 즉 다리와 건물의 사진에 시선을 빼앗기지만 그 뒤에서 조용히 재료를 다듬어온 연구자들의 손끝은 잘 조명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재료연구원 소속의 한 젊은 박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가 3년 동안 오직 하나의 첨가제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반복 실험을 이어왔다는 말을 듣고 조용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반복은 논문 한 편으로 요약될 수 없는 종류의 무게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시공 장비의 창의적 재구성 능력입니다. 유압 자키 리프트업 공법이 이 기둥의 상징입니다. 이 공법은 완전히 새로운 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유압 원리를 대형 첨탑 설치라는 낯선 문제에 창의적으로 이식한 결과물입니다. 자체 상승 거푸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비의 개별 부품은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만 그 부품들을 3일 사이클이라는 초고속 공정으로 통합한 것은 대한민국 팀의 창의적 재구성 능력이었습니다. 이 재구성 능력은 어느 한 명의 천재적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를 마주하고 그 문제에 맞추어 장비를 계속 다듬어 온 오랜 축적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디지털 기반 시공 관리 능력입니다. BIM으로 대표되는 이 기둥은 오늘날 세계 건설업의 표준이 되어가는 흐름이지만 대한민국 팀이 이 기술을 활용하는 깊이는 유럽이나 미국의 표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저희 학계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시공 전 시뮬레이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현장 데이터를 디지털 쌍둥이에 되먹이는 순환 구조를 운용한다는 점, 그리고 이 순환을 통해 발생 가능한 오차를 사전에 봉쇄한다는 점이 대한민국 방식의 특징입니다. 이 방식은 인공지능 기반 예측 시스템과 결합될 때 더욱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러한 방향의 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둥은 조직 문화와 인력 관리 방식입니다. 이 기둥은 앞의 세 기둥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초장대 교량 시공에서 공기를 앞당길 수 있었던 배경도 두 마천루 시공에서 대형 안전사고 기록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배경도 결국은 이 조직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공 현장에서는 하루의 시작에 그날의 위험 요인을 함께 확인하고 하루의 끝에 그날의 문제를 함께 복귀하는 관행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 관행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현장 인력 전원이 프로젝트의 성패에 대한 공동 책임감을 공유하게 만드는 문화적 장치입니다. 이 문화적 장치가 있었기에 앞에 세 기둥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네 개의 기둥이 세계 건축계에 던진 파급 효과를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유럽 학계가 이 흐름을 접하며 가장 크게 재검토하게 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물리적 한계라는 용어 자체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는 이 용어를 절대적인 상수처럼 다루어 왔습니다. 그 결과 도면을 그릴 때 이 상수를 넘어서는 스케치는 아예 시도되지 않았고 학문적으로도 이 상수를 넘어서는 방향의 연구는 별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팀이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은 이 상수가 사실은 이전 세대의 조건 아래에서 성립한 임시적 상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재료, 새로운 장비, 새로운 관리 방식이 결합되면 이 상수는 다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 인식의 전환은 학문적으로만이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여러 초장대 교량 사업들과 초고층 마천루 사업들에서 대한민국 건설사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단순히 대한민국 팀에게 시공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팀이 확립한 방법론을 표준으로 삼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의 판도가 실질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저는 지난해 겪은 작은 일화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강의해 온 대학원 수업에서 초장대 교량의 사례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례의 절반이 대한민국이 시공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넘겨받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엔지니어가 스스로 선택하는 참고 사례에 어느 나라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사실은 미래의 표준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 오래된 통념을 스스로 버려야 했습니다. 그 통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초대형 건축의 상위 기술은 서구권과 일본이 나눠 갖고 있다는 오래된 지도가 그것입니다. 이 지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고 저 자신도 학생들에게 이 지도를 근거로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사이 이 지도는 확실하게 갱신되어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그려넣은 굵은 좌표는 종전의 지도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좌표가 대한민국의 국력 자체와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느 나라의 건설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재료 산업과 정밀 계측 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이 함께 성숙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초대형 건축은 이 세 개의 산업이 촘촘하게 얽혀야만 실현될 수 있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 자리를 사실상 독식하게 된 배경에는 이 세 산업이 나란히 세계 최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국가적 조건이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세기에 가까운 산업화의 축적, 그리고 그 축적을 세대와 세대로 이어온 인적 자원의 층위가 뒷받침되어 있어야 가능한 조건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유럽의 학생들에게 요즘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세기 우리가 물려받은 초대형 건축의 성취는 서구권의 산업혁명이라는 오랜 뿌리에 기대어 이루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기의 새로운 성취는 어느 뿌리에 기대어 이루어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지난 몇 년간 나온 답 중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이름은 서구권의 시선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이름이지만 그 젊음이 오히려 새로운 상상의 여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대목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축입니다. 오늘날 세계 건설업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사실 높이나 길이가 아니라 탄소 배출과 자원 소모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스마트 엔지니어링이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지에 저희 학계는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나는 흐름을 보면 대한민국 팀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개발은 결과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BIM 기반의 정교한 관리 시스템은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합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의 초대형 건축에서 다음 경쟁에 유리한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르러 저는 한 가지 개인적인 고백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이 분야에 있으면서 많은 준공식장에 초청을 받아왔습니다. 그 자리들은 대개 화려한 조명과 국가 원수급 인사들의 축사로 채워졌고 저 같은 학자는 뒷줄에 조용히 앉아 준공의 순간을 지켜보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팀이 시공한 세 개의 준공식장은 이상하게도 저에게 조금 다른 감정을 남겼습니다. 그 자리들에서 저는 뒷줄이 아니라 저 스스로 학생이 된 듯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축하하러 간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러 간 자리였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와 쿠알라룸푸르의 메르데카 118은 인류가 지상에서 하늘 끝까지 세워 올릴 수 있는 실질적 최고 높이의 지표를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어깨 위에 지고 있습니다. 이 두 지표를 하나의 이름 아래에서 시공해낸 사건은 세계 건축사에서 다음 세대의 교과서가 반드시 언급하게 될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의 스마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방법론이 하나의 장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이 방법론이 앞으로 어디까지 나아갈지는 아직 아무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인류가 세울 수 있는 가장 높은 구조물과 가장 긴 다리의 실질적 상한선을 대한민국이 다시 그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학계의 판단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물이 스스로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물의 증명 앞에서는 어떤 오래된 통념도 그 자리를 오래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벽은 언제나 그 자리에 오래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누군가가 그것을 벽이라고 부르기로 합의했을 때 벽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벽을 벽이 아니라고 선언하며 조용히 넘어서는 순간 그 벽은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조용한 넘어섬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나라이며 이 나라의 이름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벽을 지워나갈지를 지켜보는 일은 저에게는 오래된 학자로서 남은 가장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시간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이 긴 이야기의 매듭을 짓겠습니다.